안녕하세요. 미국 유명 팟캐스트를 번역하여 지식의 빈부격차를 줄이는 팟캐스트 인생코치입니다.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슐츠 씨의 2019년도 인터뷰 두 번째 편입니다. 지금 바로 지인 한 명에게 이 영상을 추천해 주세요. 성공한 사람의 지혜와 경험이 커피처럼 스며들어 가족 및 친구들의 패러다임이 성공으로 변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NPR 방송에 어떻게 성공했을까 팟캐스트입니다. 때는 1987년이고요. 하워드 씨는 이제 막 스타벅스를 인수한 상태였어요. 당시 스타벅스는 6개의 매장이 있었고 하워드 씨는 이를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장하는 비전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커피숍은 요즘처럼 흔하지 않았죠. 그 시절에는 몇 시간이고 커피숍에 앉아 업무를 본다거나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좀 이상했죠. 그래서 하워드 씨가 미국 전역으로 스타벅스를 확장하려는 그 비전을 공유했을 때 많은 이들은 비웃고 터무니없다고 말하고 생각했죠.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했었죠. 하지만 저희는 저희가 이탈리아에서 보았던 그런 문화가 미국에서도 똑같이 미국의 느낌을 담아서 전파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커피만을 파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집과 회사를 이어주는 그런 공간, 그 문화를 만들고자 했죠. 저희는 일찍이 저희가 하려는 하는 일이 새롭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처음 인수를 하시고 난 후에 몇 년 반 스타벅스는 어땠나요? 바로 수익 창출을 하지는 못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수익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일이 100층짜리 고층 빌딩을 짓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했어요. 100층짜리 건물을 잘 짓기 위해서는 기초 토대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른 스타트업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인재 고용 및 IT 기반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타벅스를 인수한 첫날부터 계속 마이너스였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투자자들도 저희가 더 큰 회사를 짓기 위해 초반에는 돈을 잃을 걸 알고 있었죠. 또한 그렇게 이해를 시키는데 제가 초점을 맞췄고요. 그러면 동부 맨 끝 시애틀 지역부터 서부 뉴욕까지 확장해 나가는 동안 잘 그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 있을까요? 비결이 뭐였죠? 원두에 초점을 맞춘 거였나요? 아니면 뭐 그 스토리에 포커스를 맞추신 건가요? 농부로부터 스타벅스까지 오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 초점을 맞추시게 된 건가요? 아니면 하워드 씨가 이탈리아 커피를 경험한 그 경험,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신 건가요? 첫 고객들을 어떻게 스타벅스로 끌어들일 수 있으셨죠? 미국 북서부 이외의 첫 매장을 미국 중동부에 있는 시카고에 열었어요. 처음에는 장사가 잘 안 됐죠. 왜 잘 안 됐다고 생각하시죠? 그건 제 실수였어요. 여름에 매장의 위치를 선정했는데 매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빌딩 바깥쪽에만 하나 있고 빌딩 안쪽에는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이 없었죠. 그래서 매장에 들어오려면 빌딩을 나가서 매장 문을 찾아서 밖에서 들어와야 했어요. 시카고는 대부분이 겨울인데 그 추운 겨울이 왔을 때 손님들은 오지를 않았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스타벅스를 광고하거나 홍보할 형편이 그럴 경제적인 형편이진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뭐 광고나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의 회사는 아니죠. 뭐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지만 고객을 한 분 한 분 커피 한 잔 한 잔 늘려간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늘려갔어요. 그리고 점점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했죠. 스타벅스 브랜드로서의 명성이 점점 늘어나 사람들이 자기네 도시로 스타벅스가 오기를 점점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1996년도 도쿄에 처음 매장을 열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스타벅스 회사 내에는 국제적으로 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당시 회사 이사진에 해외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제안을 한 후 첫 나라로 일본을 제안했어요. 이사진은 그러면 해외 사업 전문 컨설팅을 고용해서 시장 조사도 한 후에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는 걸 제안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저희가 저희 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컨설팅 회사는 그들이 항상 하듯 리포트와 보고서를 이사진에게 제출하며 일본 사업 확장은 최악이라는 그런 의견을 내비쳤죠. 결국에는 진출을 하지 말라는 결론을 제게 전해왔어요. 일본의 문화와 스타벅스는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죠. 스타벅스의 금연 방침이나 아니면 일본 사람 그 누구도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며 걷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건 일본 문화에서는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고 체면을 구기는 행동이라고 말을 해왔어요. 또한 일본의 부동산 구조상 커피를 아무리 많이 팔아도 월세 내기도 힘들다고 말을 전해왔죠. 저는 그래도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이사진을 꾸준히 설득했어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죠? 단지 느낌으로 그렇게 말하신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알 수 있었어요. 단지 저희가 강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진짜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싶다면 해외로 확장을 해나가야만 했어요. 근데 일본은 일단 시애틀에서 직항 비행기가 하나 있었죠. 아, 직항이 있었군요. 그게 이유였던 건가요? 근데 여기서 또 실수를 하는데 일본의 첫 매장을 8월에 오픈하기로 해요. 일본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일본의 8월은 35도를 웃도는 그 날씨에 굉장히 습하기로 유명해요. 밖에 5분만 나가 있어도 땀에 흠뻑 젖어버리는 그런 날씨죠. 당시 저희는 아이스 커피나 차가운 음료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직 따뜻한 커피만을 팔았죠. 매장 오픈 하루 전날 밤 일본에 있는 파트너분들과 기념 식사를 같이 했어요. 저는 같이 동참한 통역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내일 날씨도 너무 덥고 해서 그렇게 성공적인 매장 오프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천천히 매장을 키워나가면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좀 풀릴 때까지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통역사가 그렇게 말하기가 좀 두려웠나 봐요. 10분쯤이 지나서 통역사가 제 말한 것에 정반대로 통역을 한 걸 알게 됐죠. 어떻게 통역을 했냐면 하워드 씨가 말하길 이번 매장 오프닝은 스타벅스 역사상 가장 큰 오프닝이 될 겁니다. 진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 정말 저도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또 본사에서 전화가 한 통와요. CNN에서 저희를 취재하러 온다는 거예요. CNN에서 취재를 하러 온다고요? 네, 저는 진짜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죽고 싶었어요. 제가 이걸 망친다면 이대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해외 확장이며 스타벅스의 명성이며 다 끝이었죠. 다음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매장으로 운전을 해서 갔어요. 근데 밖에 수백 명의 일본인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통역사에게 물었죠. 혹시 가짜 고객을 좀 고용한 거예요? 당연히 그건 아니었죠. 리본 커팅식을 하고 젊은 일본인 대학생이 가장 처음으로 첫 줄에서 막 달려왔어요. 그 학생은 거기서 날을 새면서 기다린 거죠. 그리고 그가 말했죠. 톨 라떼 샷 추가해주세요. 지금 바로 좋아요 및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른 지인에게 이 영상을 꼭 추천해주세요.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스타벅스가 이렇게 90년대 인기가 점점 많아지는데 그 당시에 대기업들 있잖아요. 네슬리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많았는데 왜 그 큰 커피 회사들은 이 똑같은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던 거죠? 그 대기업들이 마음만 먹었으면 스타벅스를 산산조각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말이에요. 왜 그런 기업들은 이 기회를 아예 보지도 못하고 놓친 거죠? 네, 저도 그런 질문을 수십 번 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큰 기업들은 커피를 한 잔 한 잔 이렇게 팔아가지고는 큰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믿지 못한 것 같아요. 그 기업들이 조금은 너무 단순하고 어쩌면 거만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저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죠. 90년대에 들어서 스타벅스는 다른 브랜드들과 제휴 계약을 계속 맺어서 커나가잖아요.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커피를 병에 담아서도 만들고 슈퍼에서 팔기도 하고 초콜릿도 만들고 하면서 브랜드를 너무 희석시켰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런 지적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셨나요? 저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다른 분야로 많이 넓혀간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더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계속 저희에게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런 기회들을 정중히 거절했죠. 저희가 항상 생각하고 염두했던 것은 저희 고객들이 저희 매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할까 하지 않을까 하는 거였어요. 한 번은 코스트코에 스타벅스를 팔지 말지 결정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코스트코는 아시다시피 한 번에 많이 팔기 때문에 커피 가격을 내려야 했거든요. 회사 내부에서는 이런저런 논쟁이 오고 갔죠. 어떻게 매장보다 커피를 더 싸게 팔 수 있느냐. 그게 화두였어요. 결국에는 매장에 발을 뒤져보지 못한 수백, 수천 명의 고객들이 스타벅스의 소개를 받고 그 스타벅스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죠. 프라푸치노를 펩시와 제휴를 맺어 병에 담아 팔면서 몇 조 원, 수십 조 원의 새로운 시작을 개척했고 저희에게 매장에서 뿐만 아니라 매장 바깥에서도 브랜드를 확장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게 되었죠. 또한 그 병에 담긴 커피를 통해서 그 맛을 보고 또 스타벅스 매장에 수백, 수천 명의 고객들이 유입되었죠. 47세에서 48세 그쯤 되셨을 때 처음으로 CEO 자리에서 물러나시게 되었는데 그 당시 회사 가치가 2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고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때 물러나신 거죠? 그저 너무 반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더 이상 사업 내에서의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부분에 제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부분에 그러면 집중을 하고 계셨던 거죠? 아시잖아요. 인사팀 이슈나 변호사들과 같이 대응하는 그게 더 이상 즐겁지 않으셨다는 거죠? 네, 더 이상 사업이 재미있지가 않았어요. 이 혹독한 스케줄과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쉽게 자리를 내어놓을 수가 있었나요? 네, 정말로 CEO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그 후 회사의 회장이었죠. 사실 회장으로서 제가 회사에 신경을 좀 더 써야 했지만 저는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했죠. 조금은 회사에서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중 하나가 시애틀 슈퍼소닉스죠? 참고로 슈퍼소닉스는 망한 NBA 농구팀인데 현재는 오클라호마 썬더스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건 딱히 이야기 하지 않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건 덮어두도록 하죠. 그렇다면 2007년도쯤에 스타벅스 이사진에게 유명한 편지를 쓰셨어요. 스타벅스 브랜드 가치가 평준화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 편지에 표현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두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나라 전체가 경제 공황에 치닫고 있었어요. 2007년, 2008년 부동산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경제 위기 아시잖아요.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회사가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스타벅스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그 빠른 성장과 성공이 회사가 저지르는 많은 실수들을 덮어주었죠. 어떤 실수들이 있었죠? 우선 매장이 너무 많아서 서로 물고 뜯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회사가 재정적으로 규율이 잘 통제되고 또한 활용되지가 않았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손실은 회사의 주가나 주주들이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회사의 중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장이 중요한 회사의 계획이 되었어요. 근데 성장은 계획이 아니에요. 그 성장은 전부 다 스타벅스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의 질이나 매장 내에서 고객들이 경험하는 서비스가 예전만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나도 많은 매장이 들어서면 안 됐을 위치에 매장이 들어선 것과 둘째로는 스타벅스 매장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그 특별한 경험이 예전만 하지 않았어요. 당시 회사를 이끌어 나가던 방식은
효율에 너무 중점을 많이 뒀어요. 시간당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몇 명의 고객이 시간당 얼마나 오는지 이런 숫자들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서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점점 잃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건 저를 굉장히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스타벅스 매장에 갔을 때 더 이상 저희가 함께 읽은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새로 나온 모닝 샌드위치였어요. 커피 냄새를 아예 질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오염시켰죠. 아, 그릴치즈 샌드위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샌드위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진행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미숙했죠. 스타벅스 매장 전체가 치즈 냄새로 도배돼 버렸던 건가요? 네, 맞아요. 탄 치즈 냄새 같은 게 매장 전체에서 났어요. 2008년도에 스타벅스의 주식 가치가 최저가로 떨어져요. 몇몇 전문가들은 스타벅스의 시제는 끝났다고 말했었는데 정말 상황이 그랬나요? 그 당시 상황은 어땠죠?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건 그건 알고 있었죠. 그리고 회사가 정말로 180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CEO로 다시 돌아왔을 때 사실 그럴 계획이 전혀 없었죠. 당시 사내에 있던 많은 사람들과 이사진 그리고 주식 브로커들이 제가 다시 오는 걸 좋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작자를 다시 데려온다고? 이 사람이 문제였어. 라고 하면서 말이죠. 미디어의 시선도 곱지 않았죠. 그럼에도 제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것, 그것과 그것에 따라오는 책임감이었죠. 아내분한테 다시 스타벅스로 돌아간다고 말했을 때 아내분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 아내는 100% 지지해줬어요. 제 아내도 저와 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지은 스타벅스가 점점 하락하고 그걸 지켜보는 건 제 아내한테도 힘들었죠. 저는 다시 회사로 꼭 돌아가야만 한다고 느꼈어요. 8년 정도 휴식기를 가지셨는데 다시 돌아가셔서 금방 다시 회사를 회복시키고 금방 다시 물러날 수 있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얼마나 걸릴지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태가 너무나도 심각했어요. 문제들을 하나하나 들여볼 때마다 그 아래에 골문 문제가 또 있었죠. 뭐 돌을 하나 들추면 그 아래에 미꾸라지가 가득한 이런 느낌이었어요. 너무나 사태가 심각해서 몇 가지 큰 결단을 빠르게 내렸어야 했어요. 600개의 매장을 폐업시키신 건가요? 매장 900개를 폐업시켰어요. 그중 90%는 1년도 채 운영하지 않은 매장이었죠. 제가 한 결정 중 가장 큰 결정은 전 매장을 모두 12시 정각에 교육을 위해 문 닫는 것이었어요. 그 하루는 12시 정각에 미국 전역에 있는 매장을 하나도 빠짐없이 문을 닫게 하고 교육을 진행했어요. 그 결정이 스타벅스 회사에 얼마나 큰 손실을 일으킨 거죠? 그 하루 동안? 저희가 계산했을 때 그날 하루에만 약 270억 원의 손실을 봤어요. 이른 매출과 근로비를 싹 다 포함하면 말이에요. 아주 이사진들이 좋아라 했겠는데요. 주주들도 그렇고요. 그렇죠.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작자가 제대로 미쳤구만 이라고 말하고 다녔죠. 하지만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어떻게 질 좋은 커피를 만드는지 잃어버렸어요. 스타벅스를 갔을 때 더 이상 맛 좋은 커피를 맛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시 커피 만드는 법부터 교육을 시켰어요. 스타벅스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또 다른 것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사진과의 미팅 중에 제가 모든 스타벅스의 지점장을 한 명 한 명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 당시는 2008년도였어요. 당시의 경제위기 때문에 그 어떤 회사도 출장 가는데 돈을 쓰지 않았죠. 그리고 그 반대로 10,000명의 지점장을 한 곳에 모아서 교육할 수는 없다고 이런 반대의 말을 들었죠. 저는 그래서 큰 세미나장을 빌려서 모이게 하자고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그럴 예산이 어딨냐고 그런 소리를 들었죠. 참고로 그 교육 컨퍼런스는 360억의 예산이 필요했어요. 지점장들의 비행기 표며 호텔비며 식사비까지 지급해야 했으니까요. 당시는 경제위기 2008년도 상황이라 돈이 없었던 때였죠. 하지만 그렇게 저는 360억짜리 강연을 하게 됩니다. 와, 대단하신데요. 10,000명의 지점장들을 데려다 놓고 강연을 준비하는데 강연 2시간 전 몇몇 동료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오늘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지점장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실 거죠? 저는 사실 그대로 말할 거예요. 사실 그 자체를 말이죠.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정말로 회사가 위기에 처한 상황인 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7개월 정도 후에는 부도가 날 위치에 있었어요. 정말 큰 위기였죠. 저는 회사가 회사 사람들을 믿어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걸 최대한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 말인 즉슨 매장이 자기 자신의 매장인 것처럼 매장에 오시는 모든 손님이 한 분 한 분 친분을 쌓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면 집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공유했죠. 아, 그걸 강연 중에 다 말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이 상황을 바꾸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렸죠?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부터는 회사가 점차 좋아질 기미가 보였고 1년 후에는 힘든 건 그저 과거에 불과했죠. 거기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을 배웠나 하는 거예요. 처음 회사를 시작했을 때 저희는 헝그리 정신이 가득하고 열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성공을 맛본 후에는 게으르고 설렁설렁하게 하게 되었죠. 하지만 어떤 사업이 됐던 간에 이 점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떤 사업이 됐던 간에 성공은 권리가 아니에요. 항상 매일 얻어내야 해요. 그리고 저희는 더 이상 매일 성공을 얻어내지 않았죠. 그게 저희가 위기에 처한 이유예요. 회사를 차리고 운영한다는 건 가끔은 고독한 일이에요. 특히 남자로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주기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리더로서 중요하지만 이야기되지 않는 것 중 하나는 연약함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해요. 저도 몇 번이고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저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도움을 청할 때 사람들은 당신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 진실되고 솔직하게 말하고 무엇보다 제 생각을 나누려고 항상 노력했어요. 하워드 씨, 저는 하워드 씨가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보통 파트너라고 부르시는데 그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20시간만 스타벅스에서 일하면 아리조나 대학에서 학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공짜로 대학을 다닐 수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금전적으로 부담스럽고 좀 까다로운 일일 텐데 또 어떻게 보면 고객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좋은 이미지를 위해 이런 혜택을 혹시 제공하시는 그런 것도 있나요? 이 질문의 답은 이미 아실 텐데 아니에요. 의료보험이나 회사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모두가 제 가족에게 그리고 저에게 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거죠. 저희 회사에 일하는 많은 분들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저와 비슷한 배경에서 자란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고객분들은 그저 이걸 알아봐 주기 시작하신 거죠. 아, 내가 이 커피를 삼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이 젊은이들을 대학에 보내주는구나 라고 알게 된 것 뿐이죠. 또한 이렇게 고객과 저희 바리스타 간의 관계가 항상 매일 자주 보고 하기 때문에 더욱 형성되는 그런 측면도 있죠. 아, 직원들이 회사를 오래 다니기 때문에 더 관계가 유지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 분야에서 저희 회사가 직원들의 이직률이 가장 낮아요. 만약 하워드 씨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하워드 씨의 성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으세요? 21세기 가장 성공한 사업가인 아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 아버지는 1987년에 65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의 성공을 하나도 보지 못하셨죠. 아마 살아계셨다면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또 자랑스러워 하셨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자신이 블루칼라 육체 노동자로서 예전에 경험했던 일들을 떠올리시면서 저희가 회사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시고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교육을 받지 못하셔서 그리고 오피스에 앉아서 일하시지 않았기에 존경받지 못했고 회사 내에서 자신의 진가를,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기회 자체를 받으실 수 없었죠.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예전부터 꾸준히 말해오고 있지만 스타벅스의 문화나 가치, 회사 방침은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일해볼 기회를 갖지 못한, 저희 아버지가 일을 해볼 기회조차 받지 못한 그런 회사를 만드는데, 그런 회사를 짓는 데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워드 슐츠 씨는 스타벅스의 CEO 자리에서 2018년에 물러났습니다. 즐겁고 유익하게 들으셨다면 꼭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